미군 전체에 퍼진 전쟁에 대한 낙관론의 와중에도 다행히 소수의 비관론자들이 있었으니 미 해병 1사단장 올리버 스미스 장군이 바로 이에 속했습니다. 그는 부대를 장진호 축선상에 실같이 가느다랗게 분산 배치하도록 한 10군단장 알몬드를 계속 설득하여 일단 어느 정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습니다. 그것은 첫째, 충분한 탄약과 필수 보급품을 하갈 우리와 고토리에 배치해 놓은 것. 둘째, 진격을 최대한 지연시켜서 부대 간격을 최소한으로 유지한 것. 셋째, 하갈 우리의 야전 활주로를 건설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바로 해병 1사단장 스미스 장군의 업적이었죠. 특히 이때 만들어 놓은 야전 활주로는 이후 보급을 받고 부상자를 수송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착공은 했지만 땅이 얼어붙어 있어서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와중에도 해병 1공병대대가 밤낮으로 목숨을 걸고 작업을 강행한 끝에 간신히 수송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정도의 공정을 12월 1일에야 겨우 끝낼 수 있었습니다.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한반국경을 향하여 돌진한 것만이 미덕인 상황에서 스미스 소장은 부대 분산을 막기 위해 해병 1사단을 11월 26일까지 하루 평균 1.5km라는 최대한 느린 속도로 행군시켜 알몬드의 독촉에도 거의 명령 불복종에 가까울 정도로 진격 속도를 지연시켰습니다. 같은 10군단 소속 미 7사단 17연대가 11월 21일에 해산진을 점령해 이미 압록강까지 도달한 것과 비교하면 과연 그 진격 속도 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군 속도가 느렸던 것은 단지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해병 1사단이 이동해야 할 황철영 일대 도로는 좁아터진 깎아지른 산길이었고 중국군 포로가 실토한 대군이 산속에 숨어있다가 일거에 포위 공격한다라는 무서운 정보까지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스미스 장군은 부대가 진흥리까지 진출했을 때 주둔할 예정이었던 장진호 남쪽 하갈우리를 직접 보기 위해 헬기로 그 일대를 공중 시찰한 후 미군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선 황철영의 수문교가 반드시 파괴됐어야 했었음에도 아직도 온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고 아무래도 적이 위인 전술을 쓰기 위해 다리를 일부러 파괴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혹여 그것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이것은 무조건 포위 공격을 당하기에 딱 좋은 곳이다 라며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보급로를 방어하기 위해 부대 분산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의지에 약간 거스르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해병 1연대의 1개대대를 최종 수비대로 진흥리에 남겨두었고 고토리에도 따로 1연대의 1개대대를 배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하튼 그래도 스미스는 그의 각 부대를 지프를 타고 각각 1시간 이내에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전술구역 안에 집중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리 해병대원들이 젊고 건강하더라도 보급의 측면에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병력을 겨울 전투에 투입시키고 싶지 않아 각처에 보급기지까지 만들어 보급품을 충분히 비축해 넣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해병 1사단은 그 춥고 눈 덮인 골짜기의 끝에서 끝까지 길게 전개될 수밖에 없었고 그 길이가 무려 120km가 넘었습니다. 서부전선의 중국군 제4야전군예하 13병단의 18개 사단은 전투 준비가 완료되어 주로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한 한국군을 노리며 기습적으로 2차 공세를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동부전선의 제3야전군예하 9병단의 6개 사단은 아직 전선에 도착도 하지 못하고 있어서 할 수 없이 마오쩌둥의 지시로 린치앙이 지휘하는 제4야전군 소속 42군 예하 124사단을 먼저 차출하여 9병단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지원작전을 함경남도 수동에서 펼치게 됩니다. 11월 3일 해병 7연대가 수동에 도착하자 그날 저녁 소름 끼치는 나팔과 풀빛 소리와 함께 중국군 124사단이 북한군 344 전차대대의 나고정차까지 동원해 대대적으로 공격해왔습니다. 그러나 해병대는 공중지원을 요청하고 이어 후속하던 해병 11포병연대에게도 화력지원을 요청하여 중국군을 간단히 격퇴했습니다. 11월 4일 자정
중국군은 박격포 사격과 함께 대병력으로 별다른 전술 없이 다시 공격해왔습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해병대의 주저항선을 뚫으려 쏟아져 들어왔으나 이번에도 해병의 막강한 전투력과 포병의 지원으로 몰살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11월 5일 해병은 수동북쪽 진흥리에서 역시 11포병연대의 지원 포격에 힘입어 나머지 중국군 124사단의 잔존 예비대까지 전멸시켜버립니다. 미 해병은 불과 1개 포병연대와 1개 포병연대만 투입시켰는데도 중국군 1개 사단을 완전히 괴멸시켜버린 것입니다. 전투 같지도 않은 전투로 중국군 124사단은 완전히 말살되어 장진호 전투에도 참가하지 못했고 이후 다시는 한국전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해병 7연대는 사망자 50여 명과 부상자 200여 명이 발생했지만 중국군은 사망자만 1,500명에 부상자는 그 2배가 넘는 등 피하 전사율이 무려 1대 30에 달했습니다. 사실 미 해병대의 기본 전투력과 충실한 화력, 위력적인 공군력을 감안한다면 일개 해병 연대 전투단이 중국군 1개 사단을 괴멸시킨 것이 그리 특이한 일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지연전만 요구됐던 수동전투에서 개념 없는 일본군식 만세돌격 같은 작전으로 중국군은 완편 1개 사단을 덧없이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불필요한 전력의 낭비였습니다. 수동전투 후 해병 7연대 부연대장 프레드릭 다우셋 중령은 중국군의 무모한 공격에 대해 기찻길에서 중대병력의 반이 우리 기관총 사격에 쓰러졌는데도 지휘관이 호루라기를 불자 생존자들이 재집결해서 다시 행진을 시작하더군요. 우리가 무차별 사격을 가하니까 그때서야 마지막 생존자 10명 내지 15명이 대열을 이탈해서 미친 듯이 도망쳤습니다. 중국군은 병력 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개개인의 목숨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중국군의 이런 무모한 작전 형태는 별로 변하지 않았고 장진호 전투, 이어진 해병대 탈출저지 작전, 그 다음해인 1951년의 전역, 그리고 휴전시까지도 중국군의 불필요한 병력 손실은 계속됩니다. 미 해병과의 첫 대결에서 이렇듯 치욕적인 대패를 당한 구병단장 숭수르는 치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수동전투에 나비효과였는지 그는 장진호 조직이 들어온 미 해병 1사단을 몇 겹으로 포위해서 섬멸시키려는 편집증에 가까운 복수심에 불타 병력만 소비하고 전체적인 작전을 그르치게 됩니다. 이렇듯 수동전투는 매우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너무나 일방적인 전투였기에 전투 축에도 못 끼는 전투라고 생각한 식군단장 알몬드는 그날 일기에 지극히 평온한 일상 같은 사실만 기술하는 등 군단 지휘관 입장에서 전략적인 해석은 일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승패를 떠나 알몬드가 간과했던 무서운 사실은 밤새 적을 공격하는 것은 절대로 패배해서 도주하는 군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월 14일 미 해병 1사단이 마침내 하가루리에 진입했습니다. 그날 밤 기온은 영하 18도였으나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50km가 넘어 체감온도는 거의 영하 30도에 달했습니다. 매우 추웠지만 장진호 전투기간 전체를 놓고 보면 이날은 나름대로 따뜻한 날이었습니다.